안녕하세요. 종이로 만든 데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도서관과 함께하는 종이책 읽는 극장 고전편 카프카의 변신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벌레로 변해버린 한 인간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악화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안양시 안양문화재단, 안양시 숙수도서관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해볼까요? 카프카 변신. 거대한 벌레가 된 그레고르 장자.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장자는 무서운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이 흉측하고도 거대한 벌레로 변했었다. 우리의 주인공 장자, 바닥에 대고 있는 데는 딱딱한 껍데기였고 배는 발색의 불룩한 마디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배 위에는 이불 한 귀퉁이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지듯 바깥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몸에 비해 너무나도 가냘픈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애초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레고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꿈은 아닌 것 같았다. 그곳은 분명 그의 방이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낯익은 벽지가 아늑하게 둘러쳐져 있고 탁자 위에는 그가 출장 갈 때 가져가려고 따로따로 묶어놓은 옷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그레고르가 직접 오려서 액자에 끼워놓은 그림이 걸려있었다. 그 그림 속에서 털모자를 쓰고 털목걸이를 두른 기분이 똑바로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 그레고리 장자. 이건 꿈이 아니야.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창가를 두드리는 빗물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기분이 몹시 우울해졌다. 아니야. 잠이나 좀 더 자야겠다. 그럼 이런 쓸데없는 환상은 사라지겠지 뭐. 그레고르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늘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거대한 벌레로 변한 지금 도저히 그렇게 누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몸이 돌아가지 않았다. 아마 100번도 넘게 해보았을 것이다. 그는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수많은 다리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다. 그러자 허리가 조금 아파왔다. 그레고르는 몸 돌리기를 포기하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다. 힘들어. 난 왜 그 많은 직업 가운데 하필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했을까? 나이는 날마다 여기저기로 출장을 다녀야 하다니 아마 분명 사무직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야. 출장 다니느라 기차 시간 때문에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나? 매번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제기야, 악마를 가져가라 해! 그때 배 한쪽이 좀 근질근질했다. 왜 가려운지 살펴보고 싶었지만 가려운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침대 머리맡의 기둥 쪽으로 등을 밀고 가서 머리를 기둥에 대고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러자 배 위에 가려운 것에 작고 하얀 점이 무수히 찍혀있는 것이 보였다. 그레고르는 그 점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여 다리 하나를 들어 그것을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그 순간 다리가 저절로 움츠러들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레고르는 다시 등을 밀어 제자리로 돌아 누웠다. 사람은 잠을 푹 자야 해. 너무 일찍 일어났어.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좀 편하게 지내도 돼. 멍청하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지낼 필요 없어.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겨우 일어나 아침 먹을 시간에 난 벌써 출근해서 주문서 작성해서 제출하잖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처럼 해봐. 사장은 아마 나를 당장 잘라버릴걸? 여기가 결려. 차라리 해고당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에이, 아버지 빚만 아니었으면 벌써 때려쳤을 텐데. 사장한테도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말이야. 그러면 잠바지겠지? 사장 말이야? 분명 책상에서 굴러 떨어질 거야. 도대체 왜 책상 위에 앉아서 직원들을 감시하는지 몰라. 사장 말이야. 귀까지 어두워서 진짜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하잖아. 그 냄새. 빌린 돈만 다 갖고 나면 당당하게 따져 부는 거야. 머리 좀 감으면 안 됩니까? 머리 좀 감으면 안 됩니까? 있어야겠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이제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레고르는 책상 위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자명종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순간 허들짝 놀랐다. 틀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시계가 안 울려서? 시계 바늘이 벌써 6시 30분을 넘어 6시 45분 이상에 다가가고 있었다. 분명 새벽 4시에 울도록 하는 을 맞춰놨는데 못 들을 정도로 깊게 잠들었네. 그레고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개운하지 않은 걸 보면 깊이 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자명종이 울린 뒤부터 깊이 잤는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쩐다. 그레고는 잠시 주춤했다. 다음 기차가 7시에 출발하니까 그걸 가려면 지금부터 정신없이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아직 가져갈 옷가루 전부터 정리하지 않았고 세수도 안 했기 때문에 7시 기차를 탄다는 건 몹시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그 기차를 탄다 해도 사장이 부르려면 피할 수는 없었다.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벌써 사장에게 가서 보고했으니까 그레고가 7시 기차를 안 탔다고 말이다. 심부름하는 아이는 사장의 꿀뚜각시로 백장도 없고 예심도 없는 녀석이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가지 말까? 그레고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지만 거짓말하기가 싫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도 사장이 믿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레고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아프다고 하면 사장 의사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이다. 그러면 게으른 자식을 뒀다고 자신의 부모님이 욕을 먹을지도 모른다. 의사는 그레고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그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의사의 눈에는 그저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사장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나는 사장에게 당당히 꾀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레고는 의문이 생겼지만 그때도 딴사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오랫동안 잘하니까 더 자고 싶은 것은 머리도 아프지 않고 시력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레고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침대 머리맡 쪽에 나 있는 데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야. 이제 출근해야 되지 않겠니? 네! 네! 어머니, 방금 일어났어요. 순간 그레고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이긴 한데 목소리에서 거리는 몹시 괴로운 듯한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맨 앞의 말은 명확하게 들렸지만 그 뒷말은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레고리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머니께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방문 때문인지 어머니는 그레고리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식구들은 그레고리가 아직 출근하지 않고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무슨 일 있니? 오빠, 어디 아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다 됐어요. 다 됐어. 오빠, 눈 좀 열어봐.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랫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그레고르에게는 밤만 되면 문이랑 문을 모두 잠가버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그레고르는 다른 사람이 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조용히 앞일을 생각하고 싶었다. 이렇게 침대 속에서 생각해봐야 아무런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도 느낀 적이 있지만 이 고통은 잘 못 자서 생긴 착각이 분명했다. 그러니 자리에서 일어나면 지금 느끼는 이 아픔은 곧 사라질 것이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출장을 자주 다니는 영업사원이 걸리기 쉬운 독감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레고르는 이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배를 조금 부풀리니까 몸 한쪽 끝에 덮여있던 이불은 저절로 미끄러져 침대 밑으로 떠져내렸다. 하지만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힘들었다. 몹시 뚱뚱해진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일어나려면 팔과 손을 써야 하는데 팔과 손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많은 다리가 달려있었고 게다가 그 다리들마저도 이리저리 제멋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침대에서 꼬물거릴 시간이 없는데. 그레고르는 중얼거리며 어떻게 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우선 다리 쪽부터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하체가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고 또 상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저 막막했다. 그레고르는 아주 조심조심 하체를 움직여보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슬쩍 짜증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운 채로 있는 힘을 다해 하체를 쭉 밀어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한쪽 침대 기둥에 하체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지금은 절대로 다치면 안 돼. 그러니 차라리 그냥 침대 위에 있는 게 낫겠다. 그레고르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려 반드시 누웠다. 그러자 자신의 수많은 다리들이 약이 오른 듯 서로 뒤엉켜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이러다가는 한시도 편한 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마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수만은 없어.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이야. 물론 신중하게. 물론 그레고르는 그렇게 웅얼거리며 날카로운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좁은 골목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레고르의 가슴에도 자욱한 안개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벌써 7시구나.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짙게 끼어있으니. 그레고르는 자신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동안 조용히 누워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7시 15분까지는 침대를 벗어나야 해. 그때가 지나면 회사에서 내가 왜 기차를 타지 않았는지 물으러 올 거야. 그레고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번에는 몸 전체를 흔들어 동시에 침대 밑으로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떨어지는 순간에 머리를 들기만 하면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등은 딱딱하니까 양탄자리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떨어질 때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 크게 놀라지는 않더라도 식구들이 걱정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모험은 꼭 해야만 했다. 그레고르는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처럼 좌우를 흔들면서 몸을 침대 밖으로 반쯤 빼냈다. 그러다가 문득 누군가 도와주면 아주 쉬울 텐데. 하고 생각했다.
헨젤 사람 2명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다. 문이 잠겨있잖아. 와서 도와달라고 한번 소리쳐볼까? 그레고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까지 하는 자신이 웃어 피식 웃고 말았다. 그의 몸은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균형을 잃을 정도로 침대 가장자리에 딱 걸쳐 있었다.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해야 했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집으로 찾아온 지배인. 회사에서 누가 왔구나. 잠자의 몸이 갑자기 빳빳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들은 더욱더 요란하게 꿈틀거렸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네. 그레고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엉뚱하게도 아예 문을 안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여느 때처럼 하녀가 차분하게 현관 문쪽을 방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네, 나가요. 어서 오세요. 그레고르는 손님의 첫 인사말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자씨! 바로 지배인이었다. 지배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이렇게 생각했다. 난 왜 어쩌다가 조금만 늦어도 득달같이 닥달하는 이런 회사에 다니게 됐을까? 이렇게 꼭 지배인이 직접 찾아와야 해? 죄 없는 식구들까지 괴롭혀야 해? 그레고르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만 있는 힘껏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러자 쿵! 소리가 났다. 하지만 양탄자가 깔려있고 게다가 자신의 등이 생각보다 탄력이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소리가 크진 않았다. 다만 고개는 충분히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을 뿐이다. 그레고르는 화가 나서 머리를 양탄자에 마구 비벼댔다. 저 안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그에게 대답이라도 하듯 거실에서 지배인이 몇 발씩 뚜벅뚜벅 거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 여동생이 말이 걸어왔다. 오빠, 지배인이 오셨어. 그레고르, 지배인님이 오셨단다. 네가 왜 새벽 기차를 타지 않았는지 물으시는구나. 나 어떻게 된 배할지 모르겠다. 지배인님이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시니 문 좀 열어봐라. 목에 정조. 우리가 몸이 아픈가 봐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기차를 놓쳤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우리 생밖에 없답니다. 선생님을 들어본 알몸이 없어요. 제가 하늘을 지장이걸요. 슬프구만이나 매일 저녁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어쨌든 지배인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시시분들을 저가 부분을 얘기할 방법이 없군요. 모집이 워낙 센 아이여서 말이에요. 아침에 물어봤을 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분명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오! 나갈게요. 후임, 제 생각에도 그레고르가 좀 아픈 것 같군요. 어제도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꼭 참고 일해야 합니다. 장사는 그래야 할 수 있지요. 아시겠지만. 그레고르, 이제 지배인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지? 안 돼요! 그레고르가 대답하자 부모님과 지배인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 오른쪽 옆방에서 여동생이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내가 안 일어나서 우나? 아니면 내가 지배인을 못 들어오게 해서 해고 당할까봐?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옛날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고 식구들을 돌보지 않을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말이야. 선정군! 자네 도대체 왜 그러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답도 제대로 않고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려야 되겠나? 직장 내내 팽개치고 이게 뭐하는 말일세?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 대신 말해주겠는데 대체 왜 그러나? 지금 즉시 명확한 설명을 해주길 바라네. 놀랍군 놀라워. 난 지금까지 자네를 집착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군 이렇게 괴상한 행동을 하니 말이야. 사실 사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자네가 늦은 이유에 관해 조금 의심하는 말을 하셨네. 얼마 전에 자네가 고객에서 받은 돈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일세. 그런데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네의 행동을 보니 자네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군. 자네 아직까지 직장에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거 알고 있지 않나? 사실 이런 얘기 자네와 단둘이서 해야겠지만 그런데 어쩌겠나? 자네가 내 시간을 마냥 헛되게 있으니 내들 어쩌겠어? 이렇게 부모님이 듣는 데서 말하는 수밖에. 요즘 자네 실적이 좋지 못했어. 물론 불경기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네. 아니 그렇지만 불경기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고 말고 장자분 듣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지배인님! 지금 당장 문을 열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저는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몸이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 않는군요. 하지만 기분은 좋아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다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냐까지만 해도 아주 멀쩡했어요.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별일 있겠어? 지나쳐나가요. 이 회사에 아닐 걸 후회되는군요. 하지만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배님, 우리 부모님께 잘 좀 말씀해주세요. 지배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전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낸 주문서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모양이군요. 어쨌든 저는 8시 기차로 가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좀 편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먼저 가세요, 지배님. 저도 곧장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사장님께도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군. 두 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설마 아드님이 절 놀리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픈 모양이에요. 우리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지. 왜요, 엄마? 빨리 의사한테 다녀오느라. 그레고리가 병에 걸렸어. 가서 의사를 불러와. 너 지금 오빠가 하는 소리 들었지? 제가 듣기에는 무슨 동물 소리 같았습니다. 안 나와! 어서 가서 열쇠 따는 분을 데려오너라! 그는 의사와 열쇠공이 빨리 와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이야기가 시작되면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 헛기침을 해보았다. 그러나 기침 소리가 사람들과 다르게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작게 소리를 냈다. 그러는 사이 거실은 아주 조용해졌다. 부모님과 지배인이 마주 앉아 귓속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두 그레고르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무슨 소리가 나나 엿듣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레고르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의자를 문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몸을 떼며 얼른 문을 잡고 꼿꼿이 섰다. 다리 맨 끝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다. 그는 서서 조금 쉬다가 잠시 후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 대신 억센 턱이 있어서 그 턱으로 열쇠를 돌릴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 상처가 났지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거무스름한 액체가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를 턱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들어보세요. 안에서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거실에서 지배인이 소리쳤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힘을 주었다.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응원해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열쇠를 물고 힘껏 돌렸다. 잠시 후 열쇠가 돌아가자 그도 열쇠 구멍 주위를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입 하나로 몸 전체를 버티며 그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몸무게로 열쇠를 내리누르기도 했다. 마침내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그레고르는 얼른 제정신을 차리며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중얼거렸다. 열쇠공이 없어도 난 해낼 수 있어. 드디어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이 안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의 몸은 문뒤로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문짝을 돌아 나왔다. 문 앞에서 뒤로 벌렁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이 그를 봤다. 지배인은 벌어진 입을 손으로 막으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자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그레고르를 향해 두어 번을 걸어오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 어머니의 치마는 둥그렇게 펼쳐졌고 얼굴은 가슴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무서운 표정을 짓더니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다가 문득 거실을 둘러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뚱뚱한 가슴을 들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나가지 않고 문 옆쪽에 놓인 옷장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 때문에 밖에서 보면 몸의 반쪽과 살짝 숙인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그 자세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이미 날은 호원이 밝아서 그의 건너편에는 회색 건물이 뚜렷이 보였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지금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곧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도 되겠죠? 지배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출장 가는 일은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 전 출장을 다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지배님, 지금 어디로 가실 거예요? 회사로 가실 거죠? 가서 사장님께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누구에게나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마음에 나으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셔야죠. 전 사장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부모님과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이 상황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편히 되어주세요. 하지만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말이 시작하자마자 돌아서서 벌벌 떨며 어깨너머로 그레고르를 돌아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그레고르가 말하는 내내 그레고르에게서 한순간도 눈이 뜨지 않은 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발걸음을 천천히 뛰어넘으면서. 하지만 지배인은 이미 거실문 가까이까지 가 있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뗀 지배인은 마치 발바닥에 불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호다닥 뛰어나갔다. 그러고는 현관에 다다르자 마치 하나님의 손이라도 잡으려는 듯 한 손을 계단 쪽으로 쭉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현관문 밖으로 나가 두 손으로 계단의 난간을 잡고 있는 지배인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잡을 것을 찾다가 그만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다리를 바닥에 디디면서 엎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그레고르에게는 행운이었다. 바닥에 엎어졌을 때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수많은 다리들이 그레고르의 몸을 지탱해 주었다. 게다가 그 다리들이 자신의 뜻을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 그레고르의 다리들은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제 곧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때 실신해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벌리면서 사람 살려! 그러면서 그레고르는 더 자세히 보려는데 머리를 옆으로 기우더니 곧 뒷걸음치며 정신없이 도망쳐버렸다. 어머니는 자기들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만 그 위에 털썩 올라앉아버렸다. 옆에 있던 주전자가 엎어져 커피가 양탄자리로 줄줄 흘러내렸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낮은 목소리로 외치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에는 집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흐르는 커피를 보니 먹고 싶어서 저절로 입맛을 쩝쩝 하셨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저쪽에서 달려온 아버지 표정이 쓰러졌다.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집에는 벌써 계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는 계단 아래로 몸을 훌쩍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이고 살았다. 안도의 한숨소리가 계단 위에까지 들려왔다. 그렇게 지벤이 도망쳐버리자 지금까지 침착하게 행동하던 아버지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지벤을 쫓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벤을 쫓아가는 그레고르를 막지 말아야 할 텐데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만 했다. 한 손으로 지벤이 소파에 남기고 간 모자와 외투와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식탁에 있는 신문지를 들고 휘두르며 발을 구르면서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는 정신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그레고르는 얌전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요란하게 발을 굴러댔다.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어머니는 창문을 열어놓고 몸을 창밖으로 내밀지 두 손에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창밖 골목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자 커튼이 펄럭이고 식탁 위에 신문이 들썩이다가 한 장 한 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밀어붙이면서 쉬쉬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때까지 뒷걸음질을 해본 적이 없는 그레고르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돌아설 수만 있다면 재빨리 내 방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서는 동안에도 시간이 한참이나 걸려서 아버지가 신경질을 낼까봐 두려웠다. 게다가 아버지가 손에 든 지팡이로 언제 등이나 머리를 내려칠지 그것 역시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뒤로 돌아서야 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뒷걸음질 치다가 방향을 잘못 잡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불안한 눈으로 힐끔힐끔 아버지를 쳐다보며 최대한 빨리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제야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뜻을 알아차렸는지 그레고르를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주었다. 워이! 저 듣기 싫은 워이 소리 좀 안 낼 수 없나? 워이! 지금 뒤에서 나를 몰고 있는 저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버지야? 정말 무섭지도 않은 일 아니야? 에이! 그레고르는 너무나 우울해졌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문을 향해 마구 달려갔다. 그러자 그의 몸 한쪽이 위로 들릴지 문 사이에 끼어버렸다. 그는 한쪽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고 하얀 문에는 지저분한 자국이 묻고 말았다. 몸이 꽉 끼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쪽 다리들이 허공에 떠서 버둥버둥 떨고 있었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순간 아버지가 뒤에서 그를 힘껏 밀었다. 그 덕분에 그레고르는 문틈에서 빠져나왔지만 피를 심하게 흘리며 자기 방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곧이어 문이 닫혀버렸다. 그러자 마침내 사방에 고요한 전막이 휩싸였다. 오빠를 돌보는 여동생.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는 무렵에야 그레고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거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와 천장과 가구를 비쳤지만 그레고르가 누워있는 쪽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레고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더듬이로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기어갔다. 상처난 왼쪽 옆구리 부위가 당겨서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 그 상처 때문에 다리 하나가 마비되어 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나마 다리를 하나만 다친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겨우 문 앞에 다다른 그레고르는 무엇이 자신을 거기까지 오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그릇에 담긴 음식 냄새였다. 문 앞에 놓인 넓은 그릇 안에는 흰빵 조각이 둥둥 떠있는 우유가 담겨있었다. 그레고르는 너무나 기뻐서 하마터면 크게 소리낼 없을 뻔했다. 아침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다. 그는 곧바로 눈이까지 잠기도록 물 속에 머리를 쳐박았다. 하지만 곧 실망한 머리를 빼내리라.
왼쪽 옆구리가 아파서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를 뺀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온몸을 허덕이며 기를 쓰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만 우유가 맛이 없었다. 우유는 그레고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여동생이 갖다 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그는 우유에서 고개를 돌리고 기어서 방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문틈으로 거실에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보통 이 시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석가침을 읽어준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식구들이 정말 조용히 지냅니다.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자신이 번 돈으로 식구들이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무척 대견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이 끝장나 버리는 건가? 자꾸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자 그레고르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방 안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길고 지루한 저녁 시간이 더디게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다. 한쪽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히더니 얼마 뒤에 다른 쪽 문도 똑같이 열렸다가 닫혔다. 누군가가 들어오려다가 망설이는 거 아닐까? 그레고르는 방문 옆에 살짝 붙어서서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다. 문이 잠겨있던 아침에는 모두들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길을 쓰더니 문이 열려있는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밖에서 문까지 걸어 잠갔다. 거실의 불은 밤늦게야 꺼졌다. 그때까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걸 그레고르는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이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의 방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이제부터 어떻게 수고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는 불안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등이 눌리고 머리를 쳐줄 수 없었지만 그곳은 정말로 아늑했다. 다만 몸이 너무 커서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나는 밤새도록 소파 밑에서 자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깜빡 잠에서 깨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하며 보냈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기분 나쁜 일들을 식구들이 꿋꿋이 이겨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러던 중 날이 채 밝기 전인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였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을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새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은 여동생이 오른쪽 옆방에서 문을 열고 잔뜩 겁먹은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금방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곧 그가 소파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문을 꽉 닫아버리고 말았다. 내가 이 방 안에 있는 게 당연한 일 아니야? 내가 어디로 날아갈 일이 없잖아. 그레고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다시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마치 병이 심한 환자나 낯선 사람 옆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 위쪽까지 머리를 치켜들고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저 애는 내가 우유를 먹지 않는 걸 알까? 배가 덜 고파서 안 먹는 게 아닌데 그걸 알아챌 수 있을지 모르겠어. 혹시 내 입맛에 맞는 다른 음식을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레고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소파 밑에서 여동생을 살펴보았다. 사실 그는 얼른 여동생 앞으로 기어나가 제발 맛있는 음식을 좀 갖다 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알아서 갖다 주면 모를까 여동생에게 엎드려 빌 수는 없었다. 그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나았다. 그릇의 가장자리에 조금 흐린 자국이 있을 뿐 우유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동생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며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릇을 맨손으로 들지 않고 걸레로 싸서 집어들었다. 다음번에는 뭘 갖다 주려나? 여동생이 나가자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려봤다. 잠시 후 여동생이 다시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와서 쟁반 위에 펼쳐놓았다. 그 중에는 썩어가는 채소도 있었고 흰 소스가 잔뜩 묻어있는 뼈다귀도 있었다. 건포도 몇 알과 자두도 있었고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던 치즈 조각과 버터 바른 빵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도 있었다. 게다가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것으로 정해놓은 듯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물이 담겨있었다. 여동생은 자기가 있으면 그레고르가 음식을 먹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음식을 놓아두고 얼른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가버렸다. 마치 그레고르에게 안심하고 먹으라는 것처럼. 그레고르는 음식을 먹기 위해 소파 밑에서 기어나왔다. 그의 다리들이 무척 빠르게 움직였다. 상처는 어느덧 다 나은 것 같았다. 불편한 데가 전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처 부위가 무척 아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했다. 이젠 내 감각이 둔해진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레고르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제일 입맛에 담긴 치즈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곧 채소와 소스도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먹을 정도였다. 이상하게도 신선한 음식은 전혀 맛이 없었다. 냄새도 맡기 싫어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저만치 끌고 가서 먹었다. 얼마 뒤 그레고르가 음식을 다 먹고 제자리로 돌아오자 여동생이 문 밖에서 천천히 열쇠를 돌린다. 그는 깜짝 놀라 얼른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여동생은 날마다 그레고르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 부모님 역시 그레고르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식사관에서 여동생이 말해주는 것 이상은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레고르는 사람들과 전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식구들은 그레고르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또 그레고르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으나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차츰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레고르가 음식을 모두 먹어치울 때, 오늘은 맛있나 봐. 음식을 남길 때면 또 남겼네. 그레고르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엿듣기도 했다. 하녀 중 한 명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첫날 일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애원했다. 제발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15분 뒤에는 벌써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그녀는 마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겠다며 엄숙히 맹세했다. 하녀 한 명이 집을 나간 뒤부터 여동생이 어머니를 도와 부엌 일까지 해야만 했다. 하지만 식구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그리 많진 않았다. 아빠, 술 좀 드실래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됐다. 그러지 말고 드세요. 시타는 대로. 불편한 관계. 그레고르가 거대한 벌레로 변한 첫날, 아버지는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말을 하다가 5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겨우 남겨놓은 작은 금고를 열고 몇 가지 서류들을 꺼냈다. 아버지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낸 뒤 다시 잠그는 소리가 그레고르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날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레고르가 듣기에 매우 기쁜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해왔다. 그 당시 나는 온 가족을 절망 속에 빠뜨린 파산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다. 그 덕분에 난 하급 점원에서 순식간에 영업사원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영업사원이 되자 돈을 벌 기회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일을 하면 바로바로 현금이 생겼다. 내가 그 돈을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내놓으면 식구들은 무척 기뻐하며 행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나는 이제 그때와 같은 화려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나는 온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일에 그러려니 하면서 내가 돈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식구들은 고맙게 돈을 받았고 나는 열심히 벌어다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처럼 따뜻한 마음은 생겨나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여동생과 특히 가깝게 지냈다. 여동생은 오빠와는 달리 음악을 사랑하고 바이올린을 잘 켰다. 그레고르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낼 생각이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니까. 그레고르는 며칠 집에 와 있을 때면 여동생은 그에게 음악학교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꿈 같은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철없는 소리라며 여동생이 말을 듣기도 싫어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여동생을 꼭 음악학교에 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 일을 크리스마스 저녁에 발표할 생각이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아무 소용없게 된 일들을 생각하며 문가에 서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피곤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식구들이 하던 이야기를 갑자기 멈추었다. 또 무슨 짓을 하나 봐. 아버지가 말했다. 분명 문 쪽을 바라보며 하는 말일 것이다. 잠시 후 멈췄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사업에 실패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종금 남겨놓았고 그 재산에 이자까지 붙어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매달 가져온 생활비도 다 쓰지 않고 조금씩 모아두어 목돈이 되었다고 했다. 그레고르는 문 뒤에서 머리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조심성과 전략전신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자기에게 그런 돈이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장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버리고 직장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모아놓은 것이 훨씬 더 잘한 일 같았다. 그렇지만 그 돈은 금방 바닥이 날 것이다. 기껏해야 1, 2년 정도 생활하면 다 써버릴 테니 말이다.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몸을 떼고 차가운 가죽 소파에 몸을 던져버렸다. 어쩐지 부끄럽고도 슬픈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레고르는 종종 밤새도록 소파에 누워서 잠을 못 이룬 채 소파의 가죽만 몇 시간씩 긁어대는 일도 있었다. 어떤 때에는 의자를 창가로 밀고 가서 창턱으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그냥 창문에 기대서서 예전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느꼈던 해방감을 떠올리기도 했다. 세심한 성격의 여동생은 방 안 의자가 2번이나 창가에 있는 것을 본 어느 날부터 방을 청소한 뒤에는 늘 의자를 창가에 놓아주었다. 어떤 때에는 안쪽 창문까지 열어주었다. 여동생과 말이 통한다면 그레고르는 고맙다고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아이는 한결 덜 힘들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그레고르는 참으로 괴로웠다. 여동생은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곧장 창가로 달려가서
마치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는 듯 황급히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그랬다. 여동생은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달려들어와서 그레고르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청소할 때마다 소파 밑에 엎드려 벌벌 떨어야만 했다. 그레고르가 거대한 벌레로 변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여동생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레고르와 딱 마주쳤다. 여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그레고르가 창가에 꼼짝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여동생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더니 문을 꽉 닫아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마치 그레고르가 숨어있다가 여동생을 꽉 물어버리려고 달려들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레고르는 얼른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여동생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 마침내 여동생이 들어왔는데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제야 그레고르는 아직도 여동생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여태까지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것은 애써 꼭 참았기 때문이다. 그레고르가 거대한 벌레로 변한 후 2주 동안 부모님은 아예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늘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여동생은 청소를 마치고 나가 부모님에게 방안이 어떤지, 오빠가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나아지는 기미가 있는지 알려줬다. 어느 날이었다. 여동생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안 돼. 그레고르한테 가게 해주세요. 불쌍한 그인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이한테 가야 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레고르는 어머니가 날마다 들어오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 들어온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여동생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잘 이해해 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고르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무렵 그레고르는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우울한 기분을 달랬다. 특히 천장에 매달리기를 좋아했다. 그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다.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기분이 들었다. 우선 숨쉬기가 편했고 가볍게 몸을 뜰 수도 있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즐기는 이 새로운 놀이를 금방 알아챘다. 그가 기어다니는 곳마다 끈적끈적한 액체 자국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온 방을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도록 옷장과 책장 같은 가구들을 치워버리고 작정했다. 하지만 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여동생은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다. 여동생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며 그레고르의 방문 앞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문 앞에 이르자 어머니는 숨을 죽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여동생은 우선 방문을 열고 방 안을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다. 얼른 소파 밑으로 몸을 피한 그레고르는 당황하여 자신의 다리가 보이지 않도록 침대포를 얼른 잡아당겼다. 아마 어머니 눈에는 침대포가 우연히 소파 위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침대포 사이로 살짝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들어오세요. 오빠는 안 보이는데요?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 옷장은 그냥 제자리에 놓아두는 게 좋겠다.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옮겨놓지 못할 것 같구나. 옷장을 옮기다가 그냥 방 한가운데 놔두고 가면 그레고르가 꼼짝도 못할 것 아니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가구를 치우는 걸 좋아할지 어떨지도 모르잖니? 옷장을 치워서 텅 빈 벽을 보니까 내 마음도 허전하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랫동안 이 가구들의 정도는 그레고르의 마음이 오죽하겠니? 텅 빈 방을 보면 아마 버림받은 느낌이 들 거야. 게다가 가구를 치워버리면 우리가 그의 회복을 포기한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니. 그러니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래야 그 애가 회복된 뒤에라도 변함없는 자기감을 보고 그 사이 일어난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맞아. 그 말을 듣는 동안 그레고르는 자신의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레고르는 식구들이 가구를 치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듣고 보니 가구를 치워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물론 가구들을 치워버리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어다닐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잊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 방이 벌레가 사는 곳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돼. 모두 그대로 놔둬야 해.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모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소파만 남기고 싹 다 치워야 해요. 그래야 오빠가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어요. 안 돼! 그런가? 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서 딸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을 돌아 옷장을 끌기 시작했다. 옷장이 없어도 괜찮지만 책상만은 꼭 있어야 해. 어머니! 어머니와 여동생이 옷장을 끌고 밖으로 나간 사이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그들이 가구를 못 나르게 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다. 그런데 그때 불안하게도 어머니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재빨리 뒷걸음질 쳐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다가 그만 침대꼬리 한쪽 끝자락을 약간 들썩이게 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잠시 멈칫하더니 곧 딸에게로 달려갔다. 저기 왜요? 저기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어서 옮겨요. 괜찮아요. 별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야. 단지 가구 몇 점만 자리를 옮겼을 뿐이야. 아니야! 아니야! 네. 저것도 네. 내 방을 다 치우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들고 있다고. 작은 톱과 온갖 연장이 들어있는 내가 아끼는 상자도 벌써 가져가 버렸어. 이제는 책상을 옮기려 하잖아. 저 책상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던 책상이라고. 그레고르는 어떤 물건을 지켜야 할지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그때 평균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다. 털옷을 입은 귀부인의 초상화였다. 안녕 그레고리 삼자. 이건 꿈이 아니야. 그레고르는 후다닥 벽을 타고 올라가 유리 액자에 몸을 찰싹 붙였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이렇게 온몸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도 액자를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뭘 날릴까요? 글쎄.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다 꽃무늬 벽지에 붙어있는 커다란 벌레를 보았다. 어머니는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걸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울부짖었다. 저게 뭐냐? 세상에. 그레고르! 그레고르가 거대한 벌레로 변한 뒤 여동생이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건네만 앉았다. 여동생은 기절한 어머니의 정신을 들게 할 만한 약이 있는지 찾아보기에 거실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레고르는 예전처럼 여동생에게 무슨 충고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소동을 쫓아갔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여동생 뒤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여러 가지 병을 뒤적거리는 여동생이 돌아서다가 그레고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말하는 병 하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세차게 날아온 화면에 그레고르의 얼굴로 상처가 났다.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여러 개의 병을 손에 들고 어머니께 달려가면서 발로 그레고르의 방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머니 곁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동생을 어머니 곁에서 쫓아버리는 꼴이 될 테니까. 그러니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며 거실의 벽과 가구와 천장 위를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러다가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 때쯤 커다란 탁자 위로 뚝 떨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레고르는 힘없이 누워있었고 주인은 조용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다. 그레고르의 방에 든 여동생이 현관으로 나갔다. 무슨 일 있었냐? 어머니가 기절하셨는데 이젠 깨어나셨어요. 오빠가 기어나왔거든요. 그러게 내가 뭐라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그레고르는 자기 방문 쪽으로 달려가서 몸을 찰싹 달아붙였다. 아버지에게 자기는 문만 열어주면 당장 방으로 들어가려는 착한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레고르의 그런 세심한 마음을 이해할 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야! 하고 소리쳤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순간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런 여보, 모습을 본 적이 내가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내가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내가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내가 그레고르는 그때 시력을 잃어 더 이상 앞을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그레고르의 등에 꽉 박힌 사과를 빼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과는 무슨 기념물처럼 그의 등에 계속 박혀 있었다. 그레고르는 벌써 한 달이 넘도록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레고르는 그 상처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듯 보였다. 방을 가로지르는 데에도 늙은 환자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대신 다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방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후 난 저녁 때마다 내 방에 누워 거실에 앉아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과는 달리 식구들의 허락을 받고 엿듣는 셈이었다. 직장일로 출장을 가서 작은 여간방에 눅눅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따스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일이 너무나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식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집안은 아주 고요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등불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양장점에서 주문받은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다. 그리고 판매원으로 취직한 여동생은 앞으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저녁마다
터키와 프랑스어를 아, 네. 아버지는 가끔씩 눈을 뜨고는 잠이 들지 않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네. 당신 오늘도 바느질을 참 많이 하는군. 가서 주무세요. 가서 일어나세요. 이게 사는 거냐? 이게 말년에 들어선 내 휴식이야.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한 명 남은 하녀도 내보냈다. 그 대신 아침 저녁으로 몸집이 큰 파출부가 와서 일을 도와주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외출할 때 하고 다니던 여러 가지 폐물들도 팔아버렸다. 하지만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 무렵 그레고르는 낮에도 밤에도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가끔씩 그는 다음에 문이 열리면 옛날처럼 내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사장과 지배인, 영업사원과 수습사원, 심부름하는 아이 등을 머리에 떠올렸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어느 시골 여관의 하녀, 아름답고도 그리운 추억, 진심이었지만 너무 늦게 고백하는 바람에 결혼하지 못했던 어느 모자 가게의 여직원 등도 떠올렸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 혹은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 어지럽게 그레고르의 눈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그레고르와 그의 식구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제는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곧 그레고르의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식구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졌다. 식구들이 자기를 푸대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벼랑과 분노가 치밀었다. 그레고르는 몰래 부엌으로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볼까도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배도 고프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제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침과 점심때 가게로 일하러 가기 전 서둘러 아무 음식이나 발로 그레고르의 방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그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빗자루로 한 번에 휙 쓸어가 버렸다. 어느 날 파출부는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서 파출부가 자기를 쫓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리저리 도망쳤다. 파출부는 두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그레고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문을 활짝 열고 그레고르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디 이리 좀 와봐라, 말똥벌레야. 어라? 이놈의 늙은 말똥벌레 좀 보게. 이 파출부는 왜 자기 마음대로 날 방해하는 거지? 그저 방이나 청소하고 나갈 일이지. 그레고르는 화가 잔뜩 나서 공격이라도 하려는데 파출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하지만 파출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문 옆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고 서서 입을 딱 벌렸다. 그레고르가 할 수 없이 다시 몸을 돌리자 파출부는 의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때? 덤벼들지 못하겠지? 하숙인들. 이제 그레고르는 음식을 조금도 먹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구들은 다른 방에서 치운 물건들을 그레고르의 방에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했다. 방 하나를 세 사람의 하숙인에게 세를 놓았기 때문이다. 그 방에 몰려있던 물건들은 모두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 놓아야만 했다. 또한 파출부는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눈에 띄기만 하면 모두 그레고르의 방에 들여놓았다. 그의 눈에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과 그 물건에 든 파출부의 손만 보였다. 그레고르는 물건들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그것들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처음에는 그냥 다니기 편하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점점 재미가 났다. 그렇게 물건들을 밀고 다닌 뒤에는 너무나 지치고 슬퍼져서 그는 몇 시간씩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다. 하숙인들은 거실 한쪽에 있는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때 부엌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하숙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모두 일어서서 부엌으로 다가갔다. 그곳에 잠자의 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다. 혹시 바이올린 소리가 듣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라니께서 거실로 나와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쪽이 훨씬 아늑하고 편안할 텐데요. 예. 그렇게 하지요.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할 것처럼 퍽 기뻐하며 소리쳤다. 하숙인들은 거실로 돌아와 기다렸다. 그러자 곧 아버지는 악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여동생은 조용히 연주할 준비를 했다. 드디어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손놀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에 마음이 끌려서 대담하게도 머리를 거실 안으로 들이밀었다. 그는 거실 바닥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다행히 그레고르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구들이 바이올린 연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 상태였다. 그리고 하숙인들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모두 여동생 뒤에 바짝 붙어서 있었다. 잠시 후 하숙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나중에 속삭이더니 창가로 물러났다. 그러자 아버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름답고 즐거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다가 적잖이 실망한 모양이었다. 그저 예의상 잠자코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담배 연들이 코와 입으로 내뿜는 걸 보면 굉장히 지루해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여동생은 여전히 멋지게 연주하고 있었다.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고 감상에 젖은 슬픈 눈길을 내리깐 채 악보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여동생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머리를 마룻바닥에 바짝 댔다. 이렇게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데 내가 동물이란 말이야? 그토록 바라던 마음의 양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아. 그레고르는 여동생 곁으로 가서 그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와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이 집에 있는 사람 중 여동생의 연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동생이 내 방에 들어오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내 이 흉측한 모습이 그 애를 지킨 데 도움이 되겠지? 누구든 그 애를 데려가려 한다면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와라! 덤벼들고 말 거야. 그레고르는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동생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 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곁에 있게 하고 싶었다. 그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너를 음악학교에 보내려고 한단다. 만일 내가 거대한 벌레로 변하지만 않았더라면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분명했다. 그러면 그레고르는 여동생의 몸을 일으키고 그의 목에 입 맞출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저기요. 지금 당장 방을 빼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숙비를 못 냅니다. 저는 당신을 고소하겠어요. 그러고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아버렸다. 엄마, 아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두 분은 아직 괜찮은지 몰라도 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괴물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저 괴물에게서 벗어나야 해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는 저 괴물을 돌보느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의 말이 맞아. 우리는 저 괴물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저 괴물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다 저런 걱정거리를 두고 얼마나 견디겠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얘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저희가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이 문제를 의논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는 내보내야 해요.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 괴물이 그레고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도대체 저것이 어째서 오빠라는 거예요? 만약 저것이 오빠라면 사람이 자기 같은 벌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집을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오빠는 우리 곁에 없어도 우리는 늘 오빠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 흉측한 벌레는 지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드근을 쫓아내고 이제는 온 집안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골목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것 좀 봐요, 아버지. 저 시장이에요. 여동생은 갑자기 소리친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그레고르를 향해 딸을 구하려는데 두 팔을 벌렸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아무에게도 겁을 줄 생각이 없었다. 다만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뿐이다. 몸을 돌리기가 퍽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머리를 여러 번 들었다 내렸다. 그런 행동이 여동생의 눈에 거슬린 것이 틀림없었다. 잠시 후 그레고르는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구들이 그의 착한 뜻을 알아챈 것 같았다. 그저 잠시 놀랐을 뿐 식구들은 이제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동생은 팔로 아버지의 목을 안고 앉아있었다. 이제 몸을 돌려도 되겠지? 그레고르는 다시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나 힘이 들어서 가끔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멈춰서야 했다. 그래도 그를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자기 방을 향해 몸을 다 돌린 그레고르는 똑바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방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멀게 느껴져 새삼 놀라웠다. 그러나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레고르는 거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목이 뻣뻣해져서 머리를 많이 돌리지는 못했지만 여동생이 일어선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그레고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니 덜거덕하고 열쇠가 돌아간다. 그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싫어서 그레고르는 다리가 다 오그라들 지경이었다. 그렇게 서둘러 문을 닫은 것은 다름 아닌 여동생이었다.
미리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레고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재빨리 쫓아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여동생은 열쇠 구멍에서 열쇠를 빼내며 이제 어쩌지? 그레고르는 중얼거리며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자신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로 기어다니는 것이 더 이상했다. 기분은 그런대로 좋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픔은 서서히 줄어들다 마침내 모두 사라질 거라 믿었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도 먼지에 덮인 그 주변 상처도 이제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레고르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식구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자기 스스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새벽 3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레고르는 그때까지 이렇게 허전하고 평화로운 생각이 잠겨있었다. 창밖에는 날이 훤히 밝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레고르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흘러나왔다. 내리지 마봐요! 괴물이 뻗었어요! 저쪽이 자빠져서 그만 죽어버렸나봐요! 죽었다고요? 네! 죽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다. 잠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자 새 여자도 따라했다. 잠시 후 줄곧 거대한 벌레의 쭉 뻗은 몸뚱이를 바라보던 그레테가 말했다.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랐을까?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으니 아주 오래됐어요. 음식을 넣어줘도 그대로 남겼거든요. 화출부는 그레고르의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신선한 공기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벌써 3월 말이었던 것이다. 잠자의 가족은 오늘 하루를 휴식과 산책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쉴 자격이 있었고 쉴 필요도 있었다. 그래서 식탁에 나란히 앉아 결근해야겠다는 편지를 각자 썼다. 그런 뒤에 세 사람은 모두 함께 집을 나섰다. 몇 달 만의 일이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다. 전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 3명뿐이었다. 전차 안으로 따사로운 햇볕이 비춰들어왔다. 그들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이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의 직장은 꽤 괜찮았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은 듯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사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레고르가 마련한 지금의 집보다 더 작은 집을 구하면 될 것이다. 값도 싸고 위치도 좋으면서 실용적인 집을 구하면 된다. 잠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점점 생기를 띄어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요즘 들어 고생을 많이 하여 한동안 시든 꽃 같았지만 딸아이는 지금 아름답고 풍성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잠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조금씩 말을 줄이고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이제 딸아이를 위해 착실한 남자를 구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딸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 몸을 쭉 폈다. 잠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활짝 펼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변신, 카프카, 그레고르 잠자, 이건희, 어머니 김보경, 그레테 안지은, 아버지 김수현, 파출부 박경은, 지배인 주선호, 하수빈 방선혜, 코러스 한승우, 해설 정영. 카프카의 변신이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 그의 인생을 바라보자면 부조리한 우리 세상 속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단 종이로 만든 배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양시 석수도서관, 우리 동네 도서관과 함께하는 종이책 읽는 극장 고전편
카프카의 변신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